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고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얼마 허락받아다가 값 매기는 거 말고 통신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신요금 인가제가 뭐냐면 일단 그 휴대폰이 등장했던 지난 1991년이죠.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가계통신비 부담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사 당시에 이제 선도업자가 있고 후발업자가 있으니까 네. 이들 이제 후발업자를 좀 지키기 위해서 공정 경쟁을 좀 이동통신사 간에 유도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라, 네. 인가를 받아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얼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던 건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동통신사가 이제 이 사실은 음성보다는 이제 데이터와 결합한 복합 상품이 늘다 보니까 네. 뭐 이도 저도 아닌 이 요금을 어떻게 좀 책정해야 되는지 결정하기도 좀 어려워졌고 복합적으로 이 차라리 통신사 간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자율적인 이 기능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인가 절차 없이 뭐 당국에다가 이번 새로 출시된 요금 이 선에서 받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뭐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름 정도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다. 뭐 공정 경쟁이거나 이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용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유 경쟁 체제로 바뀌는 거다. 기존에는 정부가 이 요금제를 어느 정도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시장 기능을 좀 활성화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 사실은 통신요금 인가제가 앞서서 이제 소비자 통신 부담 줄이고 후발 이통사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다면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당장 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은 불가능한데요. 다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처럼 이통사 간 경쟁이 심화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려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담합. 불법적인 형태가 이제 스물스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요금이 더 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가제라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가 적정 수준을 정해줬다면 이제 이 이동통신사들은 특별히 뭐 이번 서비스는 뭐 이 어떤 특별 메리트를 더 내세워서 부각시켜서 요금 이제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이제 좀 끌어들이는 도입하는 그런 이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제 이통사들의 어떤 할인 정책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통신비 부담을 좀 줄이는 이동사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죠. 예.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이제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을 이통사가 함부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사회 초년병인 20대가 대포통장,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거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금융사기범들은 거의 뭐 인간의 심리를 이제 정말 최악으로 이용하는 정말 사악무도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실 대포통장은 이제 알면서 빌려줘도 범죄고요. 모르면서 빌려줘도 이제 본인의 이 금융거래가 좀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취업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혹하는 수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포통장 사기범들은 주로 이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장 사용료로 매달 300~4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속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파악한 걸 보니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가 무려 한 12,000여 건인데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20대 청년층의 비중이 27%입니다. 3,400여 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40대가 23%, 30대가 22%입니다. 네. 그리고 50대 명의자가 17%로 그 뒤를 이었는데 네. 특히 여성보다도 남성이 귀가 더 얇습니다. 남성 비중이 65%입니다. 그리고 이제 2건 이상 이제 이 대포 통장을 양도한 비중 역시 남성이 67%에 달했는데요. 이들 사기범들은 일단 20대 취업준비생들한테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서 말로 속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계층의 남성의 어떤 통장을 양도하려는 이제 유인책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얼핏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남자가 피해자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꼼꼼하기는 여성이 더 꼼꼼하고요. 네. 남성들은 이제 그 액수 그리고 이제 취업이라는 말, 취업에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이 이제 현혹이 돼서 정말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믿고 자기 정보를 넘기고 통장도 만들어서 넘기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배 또는 뭐 아들뻘인 세대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사회에 나오자마자 대포통장 이런 취업 유혹 때문에 이런 피해를 겪게 한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내년부터 대포통장 빌려줄 경우에 최장 10년 이상 와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10년 이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알면서 빌려주면 범죄 행위고요. 네. 모르면서 빌려줘도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데 일단 대포통장을 이제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는데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최고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이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해소 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는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물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게 등재가 되면 최대 12년 동안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사기 전화 받았을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지 말고요. 요즘은 이제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예. 녹음을 해서 금감원의 이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이제 피해 예방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범죄자를 수색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도 익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급여 생활자들 또는 중위소득자들의 좌절감 이런 거 확인하게 되는 뉴스 같은데 평균 가계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기하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월 평균 한 430만 원 정도 버는데요. 서울에서 아파트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올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은 월 한 430만 원 정도였고 평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9,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구가 월 소득의 한 25% 정도, 한 11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와 원금에 사용하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냐? 약 2억 9천만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한 금융자산 9천만 원 합치고 그리고 3%대 대출금리로 2억 원을 빌려서 매월 소득의 11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20년간입니다. 20년간 균등 생활한다라는 가정일 경우에 가능한 주택이 바로 약 2억 9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서울 지역 올 하반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5억 원입니다. 440만 원 월급 갖고는 20년 이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 이제 하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70 다 돼서 하나 살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서울 벗어나서 전국 평균 가격은 가능합니다. 예. 이 전국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전국 평균은 가능하지만 서울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 불가능하고요. 일부 대도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값이 서울의 한 60% 조금 남짓 이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료 잘 들어두십시오. 최대 30%나 오른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고 뭐 제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나 실손 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손 의료보험은 이제 입원이나 통원 치료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을 보장해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가입하고 있는 이 인기 높은 상품인데 이게 단점이 이제 계속 이 갱신형으로 가격이 매년 오른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지난해의 경우에 사실 이 실손 의료보험을 보게 되면 그럼 왜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배가 넘는 최대 30%가 오르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이 보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8%에 달하는데요. 네. 이 얘기는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38% 더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금융당국이 5년 연속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을 막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아예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리자. 특히나 이제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30% 인상폭, 그리고 27년부터는 1년 전과 비교해서 35%로 상승폭의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네. 뭐, 그나저나, 뭐, 비슷비슷한 상승률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현재 보험사 간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뭐,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보험료를 상대의 그 보험사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열어서 네.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보험사가 계속 손해가 쌓여서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됐다 그러는데 보험사는 손해 보면 안 됩니까? 뭐 어차피 이게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데 이제 이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이 인상률을 매년 인상하지 않고 이제 당시에 해당 연도 이제 물가 상승률 안정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억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5년간 못 올렸다면 이게 30%라는 게 5로 나누면 6%거든요. 네, 네. 1년에 한 6%씩 올렸다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그동안 안 올려줬던 걸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예. 체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더 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자율적인 기능을 배제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가격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관치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험사는 거의 뭐 땅 짚고 헤엄치기고 보험사가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자본주의 꽂히자 뭐 정설처럼 돼 있잖아요. 네. 가끔 좀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었어요. 왜 꼭 고객만 보험을 해야 되나? 보험 상품 잘못 만들면 가끔 손해도 봐야지. 그러니까 있습니다. 손해보는 상품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금리가 이제 뭐 거의 1%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0몇 년 전에 내놨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약정 금리가 최대 7%, 8%, 10%까지 있습니다. 와.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종신이다 보니까 예. 그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지켰다면 예. 이 지금 현재 금리의 거의 4-5배를 주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이 일부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험사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인데요. 네. 생명이 더 이제 100세 연장될수록 보험사들은 종신으로 지급해야 될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네. 가능한 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내놓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조금 이제 역마진이 나는 상품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 가입한 소비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품별로 약간의 이제 이 손익 계산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대기업 가운데 11개 그룹 내년부터 결국 임금 피크제 도입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이제 58세부터 60세로 이제 연장이 되죠.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한 60% 정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한 상태고요.
대기업들 봤더니 21개 주요 대기업 가운데 11개 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들 기업을 보니까 뭐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두산, CJ, 신세계, 대림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내년 도입을 해서 노사가 협상 중인 기업으로는 뭐 현대차, SK그룹과 같은 10개 그룹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뭐 정부가 지금 뭐 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가 통상 이제 55세 전후로 해서 매년 통상 임금의 10% 내외로 삭감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하고 또 나머지 돈으로 청년, 신규 일자리 채용에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뭐 도입은 해놓고 기여가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제 신종 임금 삭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가급적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저녁 있는 삶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구만 말이죠. 아, 이 기자님 하나 갑자기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우유가 뭐 임직원들한테 급여 대신에 우유하고 유제품을 좀 주었다는 기사를 두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오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유값을 좀 내려서라도 많이 팔리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견해가 나왔는데 네. 그 얘기 끝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우유 뭐 1+1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그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1+1 행사는 그냥 유통업체들이 눈 불하려 가지고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유가공 업체들은 법적으로 우유가 지금 남아돌면 버리지 지금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아, 싸게 못 팔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우유는 우유업계 1위 업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임원부터 직원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유제품을 이제 월급 대신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반대 여론이 너무 극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가격 결정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절대 갑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1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한 유통업체가 하게 되면 유통 3사 다 그리고 뭐 그 이하 이제 슈퍼마켓까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 유가공 업체들이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제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선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유값은 안 팔린다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내려서 팔 수가 없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정보입니다. 네, 갑자기 여쭤봤는데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역시 한국일보 이인철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